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동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주영입니다. 자, 우리 2주차 금요 테스트 잘 보셨나요? 네, 지난 토요일부터 진행해서 토요일, 월요일, 화요일 제가 토요일부터를 항상 이제 주차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업을 진행할 생각인데 어쨌든요. 토요일, 그다음 월요일, 화요일까지 배웠던 민영화에 관련된 거 공공부문의 경쟁 원리를 도입하는 내용 챕터 2의 후반부 내용부터 해서 챕터 4가 다 끝나지는 않았고요. 네, 챕터 4의 신제도주의까지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는 다 민영화 관련된 내용들, 우리가 계약을 통해서 실제 위탁하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컨트랙팅 아웃이나 라이센스의 방식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내용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공공 서비스가 사적인 서비스가 된다면 서비스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공공 서비스를 사적인 서비스로 만들거나 우리가 계약을 통해서 위탁하는 모든 과정들은 결국 서비스의 효율성을 크게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은 확실히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거 두 개 틀렸고 정답되는 거 2번 맞죠? 그 다음 BTO와 BTL 방식, O의 방식은 오퍼레이트 방식, L의 방식은 리스 방식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뭐 특징들 보시는 건 크게 어려운 내용들이 없었을 겁니다. 자, 4번부터 지금 보시는 3번이죠. 3번부터 시작되는 여기까지 3번, 4번, 5번, 6번 행정의 가치에 대한 얘기들이 쭉 등장을 하고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일단 공익에 대한 이야기하죠. 3번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에 대한 설명. 실체설에서 적법 절차의 준수를 강조하고 국민 주권의 원리를 강조한다. 이건 공익의 과정설, 민주주의가 설명하는 공익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입니다. 행정의 중심적 역할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거는 실체설이 강조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현재 3번에 1번은 틀린 선지입니다. 공익을 사익 간의 집타협 또는 집단 간의 상호작용 산물로 보는 것은 과정설. 과정설에서는 행정이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뭐 중심적인 역할, 심판자적인 역할 이런 거는 실체설 내용이고요. 조정자의 역할, 요게 과정설 내용입니다. 과정설은 개인의 사익을 그대로 합하면 그게 공익이 된다. 별도의 공익이 따로 있다고 보는 견해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문제의 정답되는 건 3번 되죠. 자, 그 다음 4번 롤스의 정의론. 롤스 정의론은 제가 수업 시간에 진짜 열심히 설명했는데 사회계약설의 입장이고 정의의 1원리가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 평등의 포인트 두지 마시고 자유의 포인트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본적인 자유를 누구나 가지는 권리.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사회의 모든 가치가 평등하게 배분이 되어야 하고 최소 극대화 원칙이라고 얘기했죠. 사회 최소한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불평등한 배분도 필요하다. 자, 1원리가 2원리에 당연히 우선하죠. 이 원리 중에서는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의 원리보다 먼저이기 때문에 4번, 이게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5번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얘기하면서 가외성 얘기도 했고요. 효과성 얘기도 했습니다. 가외성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우려 발생 가능성 최소화하기 위한 중첩, 중복, 동등 잠재력 요거 설명하고요. 자, 효과성은 투입 대비 산출. 요거는 효과성이 아니라 능률성이죠. 비용 혹은 투입을 고려하는 건 항상 능률성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효과성이 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정답되는 건 2번입니다. 뭐 3번하고 4번은 그렇게 어려운 선지가 아니니까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가치 문제에서는 6번. 공익의 과정설, 현실주의고 개인주의적인 공익이고요. 실체설, 개인의 사익을 다 합했다고 해서 그게 공익이 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행정 이념으로서의 사회적 형평성은 신행정론의 등장과 함께 강조가 되었고요. 그 다음 4번, 롤스가 정의론에서 제시한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 자유를 누구나 누리는 겁니다. 하지만 상충되면 안 되죠. 타인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라면 이거는 자유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인의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6번 옳지 않은 선지는 4번입니다. 이렇게 가치에 대한 문제들을 쭉 설명하고 그 다음 제가 행정학에서 여러 가지 행정학 이론에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 7번 기억나세요? 행정학이라는 학문이 가지고 있는 특성, 사회과학적인 특성과 제가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행정학은
원인과 결과의 규칙성을 발견하는 기술성을 중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의 기술성은 지금 아트의 개념으로 사용이 된 거거든요. 제가 문제에서는 테크닉과 아트를 구분하는 표현이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도 본래는 아트라는 표현이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제가 아트라는 표현을 안 넣은 이유가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성이라는 표현은 아트의 의미로도 테크닉의 의미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글들을 골라보고 그 글에 문제가 없다면 아, 여기서의 기술이 아트인가 하고 의심해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서는 아트의 내용으로 사용이 된 거고요. 아마 기출에선 보통 아트라고 나올 거예요. 행정학은 전문 직업적 성격, 행정학은 실제 행정 관료라는 전문 직업을 위한 학문입니다. 실천적이고 도구적인 성격이 강한 응용 학문이고요. 종합 학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과 가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치 판단의 문제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7번의 정답은 1번 됩니다. 자, 그 다음 8번의 미국 행정의 발달 과정, 해제, 매직 다 잘 푸셨을 거고요. 그 다음 9번, 요거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단독 문제가 좀 출제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네들은 관리자, 그 다음 노동자, 이들 사이에 역할 분담이 확실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생산 증진을 통해서 모두를 이롭게 만드는 건 관리자의 능력입니다. 관리자는 업무와 인력을 적절하게 결합하는 방법을 찾아 생산성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를 통한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게 되면 이거 모두 다 노동자와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의 핵심, 이 관리자가 뭘 해야 되냐면 요걸 해야 합니다. 업무 수행에 관한 유일재산의 방법을 찾기 위해 동작과 시간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조직 내에 있는 인간은 아직 사회적 욕구 개념은 안 나왔고요. 경제적 욕구, 내가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일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선지가 됩니다. 이게 틀린 선지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네, 9번을 했으니 10번을 볼까요? 보손 실험에 대한 내용이고요. 보손 실험은 인간관계론의 이론적인 틀을 마련했다. 뭐 되게 쉽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계승하지 않았고요. 개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인간적인 요소의 대우가 필요하다. 물리적인 작업 환경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본래 호손 실험은 본래는 아시겠지만 과학적 관리론을 옹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이 되었던 건데 본래 의도와 달리 인간적인 요소의 중요성을 발견했죠. 오히려 지금 보시는 요거는 과학적 관리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4번 역시 틀린 선지가 됩니다. 문제의 정답은 1번이에요. 자, 그 다음 11번은 행태주의에 대한 내용이네요. 행태주의는 사회현상이 다 관찰 가능한 대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리실증주의 신봉하고요. 행태의 규칙성과 인과성을 경험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보죠. 연구에서 가치와 사실을 구분합니다. 이거 모르시면 절대 안 돼요.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을 취하죠. 맞습니다. 정답 3번. 자, 12번입니다. 신행정학은 행태주의에 대한 반발로 나왔죠. 그래서 논리실증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절대요. 정치행정 일원론의 입장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거 틀렸고요. 기업식의 정부 운영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미국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대두되었습니다. 60년대 미국의 격동기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장했었던 행정학 운동이고 적실성 있는 행정학 연구를 지향합니다. 적실성, 현실 적합성, relevance 제가 이렇게 표현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12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3번입니다. 13번. 비교행정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독자적인 연구 대상을 획정하기 어렵다. 비교 정치와 비교하는 거라고 얘기했고요. 환경과 행정의 교류적 관계를 정시했다. 정태적 접근법입니다. 처방성과 문제 해결성을 강조해서 행정의 비과학화 초래했다. 비교행정론도 생태론도 둘 다 과학적인 연구를 진행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처방성과 문제 해결성을 강조했던 것은 비교 행정의 특징이 아니라 신행정학의 특징입니다. 3번 틀렸죠? 행정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해서 행정의 독자성을 무시하고 종속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환경의 교류적인 관계를 경시했습니다. 두 개 비교해서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사실 13번은 수업 시간에도 풀어봤던 문제예요. 근데 다시 한번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나? 비교행정, 생태론, 특징 잘 기억하고 있나? 싶어서 제가 문제 하나 더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4번입니다. 공공선택이론. 네,
공공선택 이론엔 공공재 공급의 경제학적 분석 도구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비시장 경제학. 그죠? 지금 시장이 아닌 영역에 경제학 적용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현실적인 세계가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개인들로 구성된다는 이런 가정이 너무 비현실적이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공공 서비스를 독점 공급하는 정통적인 관료제는 시민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없다. 이게 정부 실패의 문제를 가져오게 된 원인이라고 얘기를 했죠. 마지막 4번입니다. 피부 가설에 따르면 공공재에 공급되는 공공 서비스에는 외부 효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피부 가설이 유독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2번. 자, 마지막 신제도주의. 신제도주의는 제도라는 맥락에서 전개되는 개인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원자화된 개인, 완전히 파편화되어 있는 개인은 행태주의가 연구했었던 개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행태주의가 원자화되어 있는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요. 신제도주의는 제도에서 전개되는 개인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는 중범위 제도 변수, 요거는 역사학적 신제도주의가 강조하는 정치 제도를 의미하죠. 국가별 정치 제도를 의미합니다. 개별 행위자의 행동과 정치적 결과,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거 중범위 국가 단위의 제도 변수가 개인들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고 정치적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거 연구했던 건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가 아니라 역사학적, 정치학적 신제도주의죠. 자, 3번입니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경제적 효율성이 아니라 사회적 정당성, 그죠? 적절성의 논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경제적 효율성 때문에 새로운 제도적 관행이 채택됐다고 봤던 건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고요. 역사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경로 의존성, 그래서 요거 강조하죠. 정답이 되는 성질은 4번입니다. 아마 수업을 들을 때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셨겠지만 지금 좀 문제를 풀어볼 때에는 생각보다 잘 풀리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 공공선택이론이나 신제도주의는 정말 많이 출제가 되는 주제이니까 여러분들이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겁니다. 내일 아침 저희 오늘 토요일 수업의 내용들 가지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